자, 또 새로운 가사 작품이 시작했습니다. 두원가 고전시가 7번째 작품이고요. 페이지는 6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작품은 선생님이 아까 현대미때 공부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요.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우리 대표적인 이 작품의 가사가 뭐냐면 주방가사 또는 내방이라고도 합니다. 내방가사. 주방가사는 무슨 뜻임? 맞아요. 여성들이 지은 가사 작품을 주방가사라고 하죠. 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이 가사라는 갈래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상춘곡이라든지 우리 많이 배웠던 관동별곡, 정철의 작품들을 생각해보면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특정 갈래가 여성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서민들에게까지 퍼지는 그런 양상과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 즉, 요 얘기에서는 우리가 상류층의 학대라는 얘기를 꼭 일단은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거. 가사 그리고 시조도 마찬가지였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시조도 원래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다가 기생들이 함께 지으면서 평민이 함께하는 사설시조라는 갈래까지 펼쳐졌던 것처럼 가사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교원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한양가라고 하는 풍물가사 한 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가사가 어떤 변해가는 양상을 수특에서도 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이 규원가라고 되어 있죠. 규는 당연히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원이 뭘까요? 원통함, 원통함이라든가 원망 이런 식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면 여인의 한을 다룬 작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작품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허난설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허난설원입니다. 성이 허씨인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허균의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허균의? 누나. 언니? 누나? 누나인데 이 배경 이야기도 혹시 선생님이 알려준 사람은 알고 있을 거야. 허난설원도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비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허난설원이 너무 잘났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죠. 남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후줄근해도 집안만 잘 만나고 대만 잘 만나면 너무 쉽게 성공했었고, 여자들은 아무리 잘나도 결국에 하는 일은 뭐야? 바느질하고, 그지? 장기나 바둑 두면서 노는 이런 일밖에 못했거든. 그런 상황인데 허난설원은 글을 지으라라고 하면 웬만한 남자들 뺨치게 잘 지었고요. 그림을 그려봐라고 하면 웬만한 남자들 손도 못 대게 멋지게 그려냈습니다. 이런 뛰어난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허난설원은 그래서 결혼 생활도 굉장히 비극적이 돼요. 분명히 양반집에 좋은 집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허난설원의 남편도 나름대로 독립운동이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못난이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평범한 남편을 가지기에는 허난설원이 너무 잘난 거지.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썰이긴 한데, 자, 가부장 시대는 남자들의 권위가 너무나 높았던 시대인데 집에 왔는데 우리 마누라가 나보다 더 잘났어. 자, 집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밖으로 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허난설원은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도 처음에는 하나 그리고 나중에 쌍둥이까지 가지게 되는데 이 아이들도 전부 다 돌림병으로 잃어버려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애를 낳았더니 돌림병으로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선생님 예상이야.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을 거야. 이 허난설원 씨가 돌아갔지? 아무튼 허난설원이 세상을 떠날 때가 나이가 27이었대요. 그쵸? 근데 그렇게 짧은 동안에도 이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어마무시한 작품들을 지어내는 레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오케이? 참고로 허난설원의 규원가, 그리고 나중에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곡자라고 하는 작품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떠나보내면서 겪는 슬픔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작품이 하나하나가 다 절절하고요. 근데 참고로 이때 배경 이야기지만 허난설원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동생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듣고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찾아왔었겠죠. 그리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허난설원이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흔적을 모두 없애달라고 부탁했대요. 되게 슬픈 얘기지, 그지? 내가 그동안 지었던 내가 그동안 그렸던 그림, 서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달라, 다 없애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 이 한스러운 세상, 젠장 맞을 세상 다 지우고 떠나버릴 테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나의 능력이 인정받을 수 없는 사이였으니까. 자, 그래서 동생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누나의
작품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조선 땅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얘 동생이 혁윤이었잖아. 그치? 이 혁윤 말고 또 다른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누나가 그렇게 한스럽게 세상을 떠난 걸 알았잖아. 근데 작품이 너무 아쉬웠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런 일을 다 마치고 상까지 다 치러 나가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누나가 썼던 작품을 다 복귀합니다. 누나의 소설, 누나의 작품들 다 외운 거야 머릿속에. 대박이죠? 외워서 다시 써가지고 조선에서 나온 여류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소설집을 냈는데 중국에서 대폭발. 인기 짱짱맨. 엄청나게 인기가 돼서 나중에는 그 중국에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면서 다시 조선으로 역수입이 돼요.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 아니냐? LG나 삼성 같은 국내 기업 TV 살려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관세 물고 사는 게 더 쌉니다. 그런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 쪽에서는 공장이 거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제품 하나하나의 단가가 쌀 수밖에 없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건데요. 자, 아무튼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어쨌든 배경리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배경리기를 썰을 풀어드리는 이유도 나중에 이 작품이 혹시라도 우리 연기 작품으로 등장하게 됐을 때 좀 기억을 수월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뭐 이거 선생님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고전 시간은 뭐의 싸움이다? 해석 싸움이라고 했었죠? 한 문장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 다 내가 아는 구절들로 나오기만 해봐 라는 느낌으로 완벽하게 내 거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됐죠? 자, 제목이 Q1가니까 어쨌든 어떤 슬픔이 나와 있는지 한번 따라가며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 시작합니다. 엊그제 저먹더니 하마어이 다 늙거니. 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는 젊음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아가씨였지만 지금은 하마는 vs 하마. 하마는 무슨 뜻입니까? 벌써라는 뜻이죠. 아니 벌써? 그치? 벌써 이제 다 뭐 해버렸대요? 다 늙거니. 늙으면 말한 것이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거 조선시대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아까 이 허난설원이 애 셋을 가지고 나서 돌아갔었을 때가 27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젊다라고 하는 건 10대. 보통 16살 딱 여의들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10여 년 살아가는 거였겠죠. 아무튼 자, 내가 분명히 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벌써 늙어버렸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죠.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그러면서 소년 행락을 말합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건 남자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젊은 시절에 이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해 뭐하겠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말해 뭐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삶은 행락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생 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지. 자, 소년행락의 내용을 해서 부생 모육해서 신고하셨대요. 자, 헷갈리면 안 돼. 부생 아버지 날 낳으시고 모육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거잖아, 그치? 하면서 신고는 매운 고생이란 뜻이에요. 누군가 뭐 그 출생 신고했다는 그 뜻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고생을 해서 부모님께서 나를 귀하게 잘 자라게 해주셨어.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래몸 길러낼제 공후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 호구 원하더니라고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서 공후 배필 그 다음에 군자 호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뜻을 보면 공과 후는 자기를 말하는 거야. 공자 후자. 그러니까 고위 간직자를 말하는 거지. 내가 고위 간직자의 배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치? 오케이? 그럼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삼성과의 며느리가 되는 것까지 꿈꿨던 건 아니라고. 오케이? 내가 국무총리의 며느리가 되는 걸 꿈꿨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군자는 호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군자가 뭔데? 성인군자라고 하지. 훌륭한 사람. 내가 출신까지 어마무시한 사람을 원하진 않았지만 군자 정도 된 사람은 호구, 좋아하며 구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짝이 될 사람이 여성의 인상에서 너무 중요하지. 내 남편은 참고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돼버려. 감정사에서. 그쵸? 그런 상황에서 내 남편이 쓰레기 새끼면 나의 인상도 이제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내 남편이 군자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라는 표현을 썼죠. 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근데 삼생, 지금 다 흰색이라만 쓰고 있지. 해석만 잘 잡아주세요.
삼생의 원업이고 월하의 연분으로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이렇게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이 작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드라마 도깨비를 봤으면 알 거야. 삼생, 전생, 현생, 후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인연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아, 그리고 이거 설명 말해줬나? 옷깃만 스친다는 게 어마무시한 인연입니다. 왜 인연인가요? 옷깃을 스치는데 왜 인연이지? 옷깃이 뭘 말하는 거거든. 옷깃을 요런 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하고 싹 부딪혔어. 그럼 이거 옷깃 스친 거냐? 아니, 이거 소매가 스친 거고요. 옷깃이 뭐냐면 이 옷의 요 부분에 이제 옛날에는 두 개를 딱 좀만 해가지고 이렇게 맸잖아. 요때 여기 있는 부분이 옷깃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옷깃이 겹치려면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인연을 엮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밀한 어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이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업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요 말이 중요하지. 원망스러운, 그치? 업보라는 거죠. 업보가 뭔데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라는 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를 라는 뜻입니다. 됐죠?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고요. 또 월하는 누구냐면 월하선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도깨비 얘기 또 할게요. 그 도깨비 드라마 다들 봤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 보면 그 여자인데 그 우리 김고은 씨 그 도깨비 신부를 지켜주는 역할로 나왔던 할머니로도 변신했다가 젊은 여자로도 변신했던 그 사람 있지. 참고로 그 사람이 월하선인이에요. 뭐냐면 월하선인은 사람과 사이의 인연의 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서로 어울릴 만한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이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월하의 연분이라고 하는 것도 월하 신선이 나를 그쪽으로 매어놨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시집 가야 되는 거지. 맞지? 아무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정리할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이거는 신경 쓰자. 누굴 만났어? 이것 때문에 나는 장한 유혀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라고 했어. 자, 끊어갈게. 자, 지금 보면 이 장한 유혀 경박자는 무슨 뜻이냐면 장안이라고 하는 건 수도를 말하는 거고 그냥 도심을 말한다고 생각하자. 오케이? 뭐 도시의 유협이라고 표현했는데 유협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협객이라고 표현하죠. 뭔가 정의감이 넘치고 오지랖 넓고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뭐랄까 동네 깡패? 동네 양아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도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건 터뜨리고 다니는 경박한 놈 이란 뜻입니다. 이거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지금 이거 남편을 대놓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별을 볼 일 없는 녀석을, 그치? 그 행동도 가볍고, 그치? 뭔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풍류를 좋아. 행동이 가볍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버린 거야. 그럼 참고로 이 단어는 뭐랑 대비되는 소지지? 요거랑 대비되는 소지지. 그치? 내가 정상적인 남자만 해도 만족했을 텐데 하필이면 내 남편은 동네 양아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꿈같이 만나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오케이? 어쨌든 나의 남편입니다. 내 남군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시에 용심하기. 용심이 무슨 뜻인데? 쓸 용자 마음 심자죠. 마음 쓰기를. 당시의 마음 씀씀이를 살얼음 디디는 듯 했대요. 그래서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 살얼음을 디디는 듯 했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엄은 아니고 살얼음. 그러면 이거는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두 사람이 너 냉랭했다 그 뜻이 아니라 용심이 살얼음이라고 했잖아. 내가 뭐예요? 항상 조심스럽게 남편을 대했다 이거지. 살얼음을 딘다는 건 무슨 뜻인데 잘못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살살 짚어가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됐죠? 아무튼 조심조심 살았습니다. 그리고 3528 겨우 지나. 자, 35 15 36 18 그치? 35 잠깐만 36이 아니지? 26이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숫자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35, 28이지? 그치? 뭔 사람 뭔? 배고파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35, 15, 28에 16이죠. 15, 16세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15, 16세는 뭐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자연스러운 여인의 어떤 향기가 풍겨나오는 그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35, 28을 겨우 지나서, 그리고 여러분들 왜 28 청춘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건 말인 건 알고 있죠? 28 청춘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몇 살이지 지금? 17이냐? 아우냐? 진짜 늙었어. 이 당시 기준으로 늙은 거야, 너희들도.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28을 겨우 지나서, 천연 여질이 절로이니. 자,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천연의 여성의 성질. 그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여성다움이 막 물씬 묻어나와. 그죠? 얼굴도 고운 얼굴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머리도 막 길게 자라 있을 거고 이제 여성다움이 드러나는 시기죠. 남자들은 당연히 사춘기를 겪으면서 2차 성징이 이어지는 때고요. 아무튼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야? 엊그제의 시절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젊었을 때. 자 내가 한참 아름다울 때는 이 얼굴이 몸이라는 뜻인 건 알고 있지? 얼굴은 body라는 뜻입니다. 이 얼굴, 이 태도, 모습으로 100년 기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0년을 기약했어요. 금슬 좋았다 우리 둘 다. 젊은 시절에는. 오케이? 나는 아름다웠고 사랑하는 나이님도 그렇게 바람피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연광이 후루라고. 야,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연광이 후루룩합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이걸 대비시켜 놓을게요. 자, VS로 대비시킵니다. 연광이 무슨 뜻이죠? 한 해 한 해의 빛이야. 근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연광은 광이 뭐예요? 빛이잖아. 날이 밝고 어두우면 하루하루가 지나는 거고 이것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여러 개 된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연광이 훌훌 후딱후딱 지나가 버렸고 조물이 다시하여. 조물주는 신을 말하는 거고 운명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 알고 있지? 조물은 운명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신적 존재야. 조물이 다시하여. 다 많다는 얘기지. 시기심이 많아서 우리 둘이 잘 지내는 꼴을 운명이 날 그냥 내버려두지 않은 거야. 그래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지나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봄바람 그리고 가을 뭐였지? 가을 물이라고 했지만 이건 물인 건 알고 있지? 원순 모음아. 배오리 북지나가듯. 배오리 북 지나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 좀 하자. 중요한 거라서 색깔 쓰고 있겠지. 자, 봄바람에서는 봄이고 가을이라고 하는 건 가을. 지금 이건 뭐냐면 계절의 흐름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계절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배오리 북 지나듯 했대요. 듯이라고 하는 건 직유법인 건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이때 배오리 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북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화자가 여성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북이라고 하는 건 배틀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야. 배틀이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네모난 틀을 이렇게 걸어두고 실을 이렇게 메어두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오밀조밀하게 하면 그게 옷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묶는 거냐면 위로 한 칸 짤깍 하고 발을 누르면 실이 한 줄이 탁 올라가면서 딱 위를 메꾸고 내가 또 오른손으로 찰칵하고 누르면 여기가 핑 하고 돌아가서 갖다 툭 치고 오면서 실을 딱 거기다 붙여주는 거야. 실을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묶어주면 옷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때 북이라고 하는 게 여기를 오가는 그 무게추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북이 그냥 슬금슬금 지나갈까요? 내가 버튼 탁 치면 탕탕 하면서 움직이겠지. 빨리 움직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북 지나가듯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틀에 북이 지나가는 것처럼 뭐 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빠른 시간의 흐름. 됐지?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구절이 있다. 연광이 후루라다. 배올이 북 지나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챙겨놓자. 되셨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월이 쭉쭉 흘러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 가진 되었구나. 이게 나쁜 놈이야. 설빈화안 눈송이처럼 하얗고 어여쁜 얼굴이잖아.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이지, 그치? 아름다운 젊은 시절 얼굴이고
면목 가증스러운 것. 이거 뭐예요? 면목 없습니다. 그 면목이잖아, 그치? 낯과 내 얼굴 생김새, 내 몸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늙은 시절의 추함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요게랑 또 결국엔 연결되는 거야, 그치? 이 남자라는 동물이 본능에 충실한 경우가 많아서 아름답고 예쁜 아가씨들 좋아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당시에는 뭐니까 가부장 시대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첩 하나 데려오는 건 일도 아니었겠지, 그치? 내 마누라가 젊고 예쁠 땐 너무 예뻤지만 이제 좀 나이도 좀 있고 얘보다 한 10살 이상 어린 여자애들이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어우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면목 가정이 된 거야. 그리고 내 얼굴, 내 보건이, 내 몸을 내가 보니까 어느 님이 나의 괸소냐라고 했어요. 괸소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야? 괸다가 무슨 뜻이잖아. 사랑하다 알고 있잖아, 그치?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어? 자존감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참괴하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참괴한대요. 자기 스스로 참혹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원망하리? 라고 말했는데 누구를 원망하리? 산석으로 사자성어로 뭐 수원수고 이런 말이 있죠. 원망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법? 서리법.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는 거다?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이건 이제 내신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과제로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앞부분에 뭐 3위인국, 속미인국 이런 거 배웠잖아. 참고로 작년 수능 문제가 3위인국이었습니다. 그죠? 3위인국도 결국에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정의 정서를 보여준 작품이 특징이었고, 그때 그 님도 나를 멀리 떠나보낸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공통점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케이? 이별의 상황이 들려온다. 하나 더. 하지만 그렇다고 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는다. 됐어? 공통점이 보이시죠? 하지만 충신연주지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거는 여인이 진짜 여인 자신의 마음을 표출한 규방가사라는 거야. 충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걸 좀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더라고. 선생님, 요거는 남편을 원망한 말 아닌가? 맞아요. 맞지? 남편을 장한 유역 경박자라고 불렀으니까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의 원망이라고 하는 게 아이 때려 죽일로 막 죽어버려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가부장 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곧 죽어도 내 남편은, 그러니까 여자의 불합리함이지. 남편은 바람 피워도 정당해. 근데 나는 안 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나를 한번 더 봐줄지언정 내가 바람 피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치? 그런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규원가라는 작품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나도 같이 맞바람 펴가지고 한번 제3분할 소송 걸어보고 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다르니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 4분의 1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탄. 이렇게 긴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네. 내 남편 젊은 때는 나 좋다고 쫓아다니더니 나 늙고 나니까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 시작해 볼게요. 다음 장면 갑시다.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란 말이다. 자, 중요한 장소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야유원. 3355는 남자들이 어디 갈 때 보통 술집이나 이런 거 갈 때 남자 혼자 술집 가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보통 남자들이 무료서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기생집이에요. 기생집. 야유원에 세 사람 뉴페이스 기생집에 새로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대. 야 얼굴 보러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남자들끼리 3355 모여드는 거야. 지금 그걸 비판하는 거지? 오케이? 우리 남편 친구들 잘 만나가지고 기생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그치? 해 저물 때 나가요. 당연히 오후에 가야 술도 한잔하고 하지.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백마 금편으로 어디 머무르는가. 자, 백마 금편도 해석해드리자면 백마는 말 그대로 백마, 하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역하면 하얀 말에다가 금으로 된 편, 채찍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잘 차려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그 기생한테 잘 보이려고요.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백마는 왜 필요한 거야? 야,
이성을 유혹하러 갔는데 티커 타고 가봐. 나라면 그 차 안 타. 그지? 갈 때 빠르쉐 정도는 타줘야. 그치? 뭐 이런 뭔가 있어 보이는 차 정도 타줘야 사람들이 혹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100만 원 근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만 얘기할 수 있다. 됐지? 자, 이 작품은 미묘한 경계선상에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지만 없지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자. 됐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의 원망. 됐지? 확인하시고요. 계속. 그래서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그렇죠. 이거 대꾸법인 거 보입니까? A를 모르니까 B도 모른다는 말이잖아. 원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소식조차 둘 다 모르는 거죠. 대꾸법 체크해 주시고요. 서리법 대꾸법은 나오고입니다. 지급법도 이미 나왔었죠? 인연을 그쳐신들 생각이야 없으소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되게 슬픈 얘기야. 인연을 그쳤다라고 하는 건 이 남자 이제 나한테는 안 오겠구나. 이제 나와의 인연도 끝이겠구나.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남편 생각이 없겠어? 나도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안아주면 나도 그냥 버림받은 여인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그치? 말으려면 얼굴을 못 본다면 차라리 그립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립기나 말았으면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얘기는 그립다는 얘기야, 그립지 않다는 얘기야. 그립다는 얘기지.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무 슬픈 얘기죠. 내가 바라볼 사람은 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12뗄도 김도 길시야 30날 지리하다. 12뗄은 뭐예요? 12달. 30날은 한 달이잖아. 근데 잘 봐. 여기서 좀 재미난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어. 12대라는 거 그냥 원래 1년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0날이라고 해서 한 달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1년, 한 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12대와 30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숫자를 늘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슬픔의 어떤 깊이를 높여서 표현하고 싶어서 숫자를 크게 표현한 거지. 내가 너를 1분 기다렸어와 내가 너를 60초나 기다렸어. 뭐가 더 길어 보여? 60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12대에 길기도 길어서 30날은 지루하죠. 자,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지었고요. 조심하세요. 매화가 피고 진 것은 지조와 절개를 말할까요? 맞기도 하지만 여기서 매화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매화는 보통 지조와 절개를 말할 때 쓰는 건데 이 미묘한 마음은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 남편도 그리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지조와 절개를 연결하는 건 매우 오버스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건 중요하죠. 몇 번이나 피우신 상태에서 겨울밤은 차갑고 자취눈 섞어치고 이거 파란펜 쓸게요. 자취눈은 섞어친대요. 자취눈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흔적을 남기는 눈. 그러니까 짓눈깨비야. 땅바닥을 질척질척하게 만드는 그 눈이죠. 자체눈이 섞어불고요. 여름날은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구준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그치? 자, 눈이니까 뭐를 상징한? 겨울을 상징하고 비를 보는 거니까 여름을 상징하는 소재들인데 이 두 개의 소재는 결론적으로는 뭐를 표현하기 위한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연물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연물이잖아. 뭐라고 불러? 6글자 그거. 관적 상호한 묘시. 됐지? 자찬눈과 구준비. 자, 왜 그냥 눈도 아니고 왜 자찬눈이라고 했을까? 왜 비도 아니고 구준비라고 했을까?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야. 됐죠? 흔적이 남고 나를 귀찮게 만들어주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름날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이것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삼춘 화류
호시절에 vs 경물이 시름없다. 자, 삼춘이 무슨 뜻입니까? 봄날의 3개월, 음력 1, 2, 3월을 말하고 요즘 말로는 3, 4, 5월을 말하는 거겠지. 됐지? 봄날에 화류, 화는 꽃이고 류는 수영하는 나무 가지인 건 알고 있죠?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호시절, 좋은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뜻하는 거잖아요. 보일라나?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죠. 오케이?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자연 경물은 뭐가 돼요? 시름이 없답니다. 시름이 없다. 뭐 어떻다는 얘기인데 뭔가 관심 없음, 상관없음 이란 뜻이에요. 이게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나는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니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 장면은 또 무슨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런 거 보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시켜놨지. 이거 뭐죠?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라고 많이 배웠던 그 녀석이잖아. 그치? 써드릴까?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결국에는 이 두 개는 뭘 더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죠? 앞만 바깥에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하늘이 푸르고 해도 나는 지금 슬퍼 라는 거잖아. 그치? 나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물을 사용하고 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 상황을 얘기해야 되고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레벨로 글을 써내고 있는데, 그치? 오케이? 이거 결국에는 이 화난사람이 남겨놓은 글의 내용이잖아.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만한 문학적 성취가 되게 높은 거야, 그죠? 비유적 표현들도 넘치고 대꾸퍼과 같은 아름다운 표현들도 방식들도 보이고 자신의 정서를 너무 뚜렷하게 그렇다고 너무 안 보이게 하지도 않았고 되게 효과적으로 표현 잘하고 있어. 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이야. 가을달 방에 들고 이거 공간이 조금 애매하게 모자라네. 일단 쓸게요 그냥. 자,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올제. 자, 얘도 중요해. 안 중요한 게 없어. 어쩔 수 없어. 실솔. 무슨 뜻입니까? 실솔. 이 정도는 어휘력이 필요해요. 귀뚜라미 그렇지 해요. 귀뚜라미가 상에 온대요. 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침상, 침대야. 침대에서 뭐 하고 있대요? 울고 있답니다. 오케이? 귀뚜라미가 설마 슬퍼서 울겠어요? 아니죠. 누가 울고 싶은 거죠? 울고 싶은 건 내 마음이지. 오케이? 님은 날 멀리 떠나서 기생 만나러 갔고 나는 마냥 슬퍼하면서 눈과 비를 맞는 심정으로 아무런 어떤 바깥의 관계없이 슬퍼만 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그래서 그것을 실소리 나의 마음을 알아서 똑같이 울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또 뭔데?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네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요? 실소리요. 자, 그래서 긴 한숨, 지는 눈물, 떨어지는 거겠지? 떨어지는 눈물은 속절없이 햄만 많다. 햄은 헤아림이죠. 생각만 많아지는 거야. 결국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자, 나는 그렇다고 함부로 자살할 수도 없어. 그치?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두 번째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불쌍하고 슬픈 상태였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화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나 한번 봅시다. 이제 다음 챕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챕터 갑니다. 도로혀 풀켜 해니. 도로혀는 돌이켜라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다시 풀어서 헤아려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슬퍼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 빗게 앉아서. 자, 이제 밤중이잖아. 그래서 녹기금을 끼고 앉았대요. 자, 금이란 단어 보이죠? 가야금 할 때 금. 가야에서 만들어진 금이라서 가야금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건 녹색으로 꾸며진 금이겠죠? 오케이? 아무튼 딱 끼고 뭐 했어요? 병면화 한국조. 병면화라고 하는 건 이거 외울 필요가 1도 없어요. 노래 이름이겠지? 요즘 말로 치자면 지코의 아무 노래. 이렇게 제목 알아보는 한국한이 이렇게 된 거야. 자, 아무튼 한국조를 시름조차, 시름은 무조 섞어서 잘 탔다는 얘기는 가야금과 검건 탄다라고 표현하죠. 현악기니까요. 잘 타니까 이 소리가 내가 지금 녹기금으로 병렬하는 노래를 쳤어. 이 노래가
어떤 느낌이야? 소상야우의 뱃소리가 섞어놓은 듯하고 소상야우 뱃소리가 섞어놓은 듯하고 일단 이걸 쭉 쓸게요. 두 번째로는 화표 천년의 벼락이 오는 듯 화표 천년의 별학이 오는 듯하고 세 번째로는 옥수의 수단 옛노래 예술에 있으면은 부용장 정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근데 이거 쓸게요. 부용장이 정확하니 네 귀에 들릴 것인가. 자, 이거 보자. 일단은요, 요 두 구절은 너무 골때리할 필요 없습니다. 요 두 구절은 쉽게 말해서 이 대소리가 대나무의 소리가 울릴 만큼 멋진 소리라는 뜻이고 학이 울 만큼 그치 아름다운 소리라는 얘기인데 이건 전부 다 이렇게만 이해해라. 고사가 인용된 거야. 선생님이 고사 인용할 때 이 비유 많이 하죠? 만수로 뺨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이런 식의 표현인 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비유할 때 소상야우의 뱃소리, 차오피션의 벼락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두 개를 뺨칠 만큼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허나서론이잖아. 노래 얼마나 잘했을 거야. 가야금 제법 탔겠지. 글도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당대 천재 여성이라고 썼지. 자, 내가 근데 아무리 노래를 잘 불려도 무슨 일이 벌어져? 부용장은 정막해. 부용장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화자가 머무는 장소의 이름이겠지. 옛날에는 규방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집을 지을 때요. 이게 집에 바깥 담벼락이면 여기에 정문 있다고 치자, 그지? 그리고 여기에 그 센터 자리에 우리 부모님이 그 집안의 어르신이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는 뭐 국간 만들어 놓고 이쪽에 사람관 만들어 놓잖아.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 그리고 그 문 뒤에 다시 이렇게 해서 좁게 들어가가지고 요 뒤에 숨겨놓는 공간이 하나 있었어. 보통 규방은 이렇게 만들어. 여성들의 기거하는 장소는 항상 문을 여러 개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지금 뭐라고 불렀던 거야? 부용장이라고 불렀던 거야. 이해됐지? 여성들의 한스러운 삶이야, 그죠? 여자라는 이유로 외부 소통이 대부분 단절됐어. 자, 아무튼 부용장이 정막한데 그것이 네 귀에, 누구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무슨 법? 소리법. 그러면 그 누구의 귀에도 들어갈 수 없는 뭐랄까 자신의 아름다운 노래 솜씨가 저 바깥에 들리지 않는 슬픈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겠지. 되셨죠? 오케이. 내가 아무리 노래 잘하면 뭐해?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장이 구곡되어 구비고비 끊쳐서라. 간장, 간과 장이잖아. 내 내장이 9번 구비구비 져가지고 끊어지고 막 미쳐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나? 그 사람이 이 장이 뒤틀리는 경험이 그 신체의 아픔의 척도를 나타내는 걸 1부터 10까지로 봤을 때 한 9 정도 된다라고 했었죠? 10이 화상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화상 고통이래요. 오케이? 몸이 불이 타는 고통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이 여성들의 출산도 9 정도, 그 다음에 간장이 끊어지는 느낌도 9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 아무튼 그만큼 뭐다? 검은 거를 타면서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마냥 슬프기만 하면 슬픈 마음만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공간이 조금 애매해서 살짝 지우고 가도 되겠니? 살짝만 지우고 갈게요. 자, 여기는 조금만 지우고 여기만 한번 더 써먹읍시다. 자, 이제 결말 장면이야. 근데 이 결말 장면에서도 되게 재미난 특징이 하나 보이는 게 얘들아 자꾸 3인국 송민국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3인국 송민국 그리고 관동별곡 같은 정철의 3대 가사들을 보면 이 마지막 장면에 항상 뭐를 꾸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꿈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 소재다. 잠깐만 써놓고 시작할까요? 자, 화자가 소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꿈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속성을 지닙니다. 그럼 왜 그게 이중적인가? 꿈이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될 수 있지만 동시에 소원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꿈이라면 만날 수 있잖아. 하지만 동시에 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난 건 아니야. 깨고 나면 더 허망해지겠지. 그런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이중적 속성 매개로서의 꿈이라는 소재가 양반들의 시조뿐만 아니라 규원가라는 작품에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환현설은 진짜 배운 것도 많고 글짓는 센스도 뛰어난 거지. 오케이?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가봅시다. 근데 재미난 건
요거를 있는 그대로 내가 꿈을 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차이점도 알아두자. 왜냐면 첫 번째 줄 딱 보세요.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그렇죠? 꿈을 통해서 님과 만나려는 소원을 이루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는 알지. 삼위인국 송민국에서 꿈속에서 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만나지는 못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아예 시도조차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람에 지는 잎과 바람에 날리고 있는 잎과 풀잎에서 울고 있는 짐승은 짐승이잖아. 짐승은 중세국어의 무슨 뜻이었지? 짐승은 현대국어의 짐승이랑 뜻이 다릅니다. 중세국어의 짐승은 무슨 뜻일까요? 벌레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는 짐승은 벌레야. 벌레가 의미가 확대돼서 그치?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까지로 확대된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풀잎이 없는 짐승 벌레들입니다. 벌레들이 자꾸 소리를 내 젠장. 그치? 이파리가 집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고 있고 풀벌레가 찌릿찌릿 울고 있으니까 뭐래? 무스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라는 거지. 되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거 표시해봅니다. 바람에 지고 있는 이 잎이라는 녀석과 풀잎에서 울고 있는 이 짐승이라는 녀석들은 결국에는 화자가 원망하고 있는 대상이며 동시에 화자의 심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한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왜 객관적 상관문이냐고? 화자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똑같잖아. 그치? 화자는 님을 만나고 싶은데 님과 만날 수는 없어. 님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소재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소재들이랑 연결해 버렸다는 거지. 됐지? 객관적 상관문이 벌써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어요. 여기 자체는 구준비, 바람에 지는 잎, 풀잎 펴는 짐승. 됐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잠을 깨우는데 그래서 자 별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장면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상에 있는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칠성날의 1년 1도 1년에 한 번 있는 그 기회는 실기치 아니한대요. 실기, 기회를 잃어버리라는 뜻인데 그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라인 봅시다. 견우와 직녀는 1년 내내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은하수가 놓여있지. 됐지? 하지만 그들은 1년 1도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슨 뜻이야? 1년에 한 번 오작교가 놓이잖아. 음력 7월 7일 날. 그때를 통해서 만나지. 얘들아, 견우직녀는 뭘 상징하는 건데? 이별한 남녀를 대표하는 대표적 소재야. 그치? 오케이? 남녀 간의 이별을 뜻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하는 사이를 말하는 거고 하지만 이거는 이별을 만드는 장애물이며 그것은 극복 가능성을 보자면 적어도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극복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다음 구절 봐봐. 실기치 아니하는데 우리 님 가신 이유는 그럼 이건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는 노란색으로 구분해서 써줄까요? 파란색으로 써주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약수 가력간대 라고 했었죠. 약수. 자, 약수도 뜻 이해하자. 은하수는 견우사는 직녀 사이에 놓여있는 그 물을 말하는 거. 별의 무리를 말하는 거고 약수가 뭐냐면 얘들아 그 물에 떨어뜨렸을 때 떠오르는 그 힘을 뭐라고 해요? 부력. 그치? 부력이 너무 약해서 깃털조차 가라앉는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승과 저승 사이를 가르는 물의 이름이 약수예요. 이승에 있는 존재는 저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에 약수가 놓여 있어서요. 그리고 약수는 뭐라고? 약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깃털조차 가라앉는다고 했었죠. 형체가 있는 물질류들은 여기에 가라앉아 버려. 건너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람의 영혼 같은 것만 건너갈 수 있는 것이겠지? 이해되죠? 아무튼 그런 약수가 가렸길래 그래서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겨 있어요. 직접 만나는 거 바라지도 않아. 소식조차 끊겨 있는 거잖아. 자, 뭐예요 지금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꾸를 쓴 것이고요. 동시에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대조 비교. 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맞겠지? 대비. 대꾸의 대비 구절이죠.
견우와 직녀는 아무리 헤어져 있어도 한 번은 만나는데 왜 우리는 한 번조차 못 만나느냐 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장면 맞죠? 오케이. 그래서 표현상 특징 요소 잡아주시고 소재의 상징적 의미, 특히 이 은하수라는 녀석하고요, 이 약수라는 녀석 비교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두 개의 사랑 비교되어 있는 건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이고,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까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가는데 초로,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을 초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모운, 저녁구름입니다. 잘 봐봐. 이거 이슬이지. 저녁에 구름이지. 무슨 속성을 지니요? 덧없음, 허무함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얘들 두 개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화자의 현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들이지. 내가 암만 이렇게 절절하게 노래 부르고 애처로워 해봤자 내 님은 오질 않거든. 그치? 그럼 이것도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잖아. 그럼 객관적 상관물 엄청 나오고 있다. 잘 챙겨 놓으시고요.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슬이 맺혀있고 갑자기 구름 얘기는 왜 하는 것인가? 참고로 저녁 구름이기 때문에 더더욱 밤에 되면 안 보일 가능성도 높아. 그치? 그만큼 더덥고 사라지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때 중림의 푸른 곳에, 대나무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새소리가 서럽다요. 그러면 새소리가 서럽게 들리는 이유는 누가 서럽기 때문이지? 내가 서럽기 때문이지. 너무 잘 알지 이런 거? 이때 이런 구절도 뭐야? 감정이 이입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지? 내가 슬프니까, 내가 서러우니까 새들도 서럽게 운다고 표현하는 중입니다. 괜찮죠? 내용? 자, 그래서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은 정말 수없이 많겠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박명. 자, 박명. 미인 박명이란 말 들어봤나? 운명이 기구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홍안이라고 하는 거. 붉은 얼굴인데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말할 때 홍안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박명한 홍안 이퀄 누군데? 화자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기박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인 나는 나 같은 이야, 날 같은 이야 또 있을까? 서리법 있다 없다? 없다. 나 같은 사람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님은 화자의 남편을 말하는 것일 거고, 지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탓이란 뜻이에요. 이 님의 탓으로, 님 덕택에, 이 덕택이라고 하는 건 좋은 뜻의 덕택이 아니죠. 님 덕에, 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살지 살 수 없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한 그런 작품이다. 힘들어. 자, 여기까지가 규원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솔직히 이 정도만 할만하지. 그렇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창가나 이런 작품들에 비하면 훨씬 할만할 것 같습니다. 짧죠? 그리고 이제 느꼈을 거야. 진짜 잘 썼죠? 우리 문학 시간에 공부하는 그런 몇 가지 표현법들이 구절구절마다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직설적으로 토로도 했다가, 간접적으로 비유도 했다가, 객관적 상관문을 사용하기도 했다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도 사용했다가, 별의별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작품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 특히 요즘에 작년 수능에 3위인곡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해에 수능 특강에 좀 특별하게 많이 보였던 그런 작품이 아니라 정작 수능에는 너무나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3위인곡이 나왔다면, 만약에 작년과 유사한 추세를 유지한다고 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미안하지만 결국엔 규원가예요. 솔직히 규원가는 거의 필수 작품에 속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연계로 연결한다라고 쳤을 때, 연계로 연결한다고 쳤을 때 가장 표준적이고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배웠어야 하는 그런 작품을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규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공부 꼭 빡빡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 뒤쪽에 있는 문제 좀 볼까요? 뭐 1번 문제 넣으시니까 넘어가자. 표현상 특징 문제들인데 선생님이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딱히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3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 1, 2번 문제는 작품 자체의 해석 문제고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어쨌든 그 핵심은 해석이다. 해석만 잘해놓으면 다 문제를 풀릴 텐데 3번은 그게 좀 아닌 거. 왜? 요즘 문제 트렌드 융합, 통합지문. 오케이? 이거 심리학 얘기를 가지고 왔잖아, 그지? 심리학 얘기 한번 볼까요? 하지만 문제는 쉬울 거예요. 이런 문제 쫄 필요 1도 없습니다. 보통 낯선 유형의 어떤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확실하게 그게 답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게 원칙이거든. 볼게. 심리학에서는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A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나는 왜 1등급인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는 왜 5등급인가? 공부를 좀 덜 했나 봐. 이런 거지. 그죠? 이런 거 귀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내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자질이 이유가 되어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외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외부 환경, 타인, 운 등의 영향으로 사태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귀인이라는 건 무슨 뜻? 결국에는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인의 귀속 책임을 찾는 거죠. 어디로부터 원인의 근원이 나타났던가 그런 것들을 찾는 건데 결국 귀인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스스로에게 사태를 납득시키고자 작동하는 심적 기제로 원인을 파악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귀인 오류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어렵고 무서워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우주 이런 SF물을 보면 특히 혹시 인터스텔라라든가 아니면 그 영화 있잖아.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우주에서 미아돼가지고 여인이 혼자 돌아오는 그 이야기. 뭐였지 제목이? 그래비티. 뭐라고? 그래비티 맞아. 땡큐. 그래비티 그런 영화를 보면 특히 그래비티 그거 보면 혹시 본 사람은 알 거야. 정말 무섭지 않으나? 그치? 내 몸만 덜렁 우주 공간으로 바깥으로 빙빙빙 돌아가고 있잖아. 왜 무서운 거야?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